예,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연세대 김용흠 교수님께서 목재 2기의 정치활동과 경세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용흠입니다. 앉아서 발표를 해도 되겠죠? 제가 2005년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2005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데 이 이충전공 장소, 이기 선생의 이충전공 장소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제 발표문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온 게 이제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을 그냥 전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황희동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그 이기 선생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중복이 안 되게 이제 그리고 이제 경세론, 이기 선생님의 경세론 부분은 저한테 다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발표문을 지금 그 73쪽이죠. 네, 우선 73쪽부터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우리 민족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서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이것은 세계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면 국가는 발전하였지만 정치가 혼탁해지면 국가의 역할이 마비되면서 민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왕조 국가 역시 동북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물게 500년이 넘는 기간 유지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에서 수많은 관인 유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일제의 침략으로 만국의 비극을 겪고 오늘날에는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지만 그 책임을 왕조의 모든 정치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기까지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만국으로의 흐름을 저지하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를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론적 평가의 위험성 이외에 조선시대 정치가들을 평가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연구자의 인식이 가진 한계입니다. 연구자는 정치가가 아니므로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혁명가와 유사한 행적을 보인 관인 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한 연구자가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4쪽이요. 그래서 당대의 기록에 보이는 인물평에 의지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선시대 정치를 담당했던 관인 유자들의 사상적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봉했던 주자학 정치사상은 지배층인 양반 지주의 입장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정치론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인 유자들이 선조대 붕당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붕당의 당파적 입장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난점을 돌파하는 관점이 바로 국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양반 지배층의 계급적 이익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그들 가운데서도 국가의 유지 발전을 우선한 관인 유자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외란과 호란의 와중에 있던 이른바 양난기에는 조선왕조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은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국가의 유지 보존이라는 입장에서 가장 열정적인 정치적 실천을 보여준 정론가가 바로 묵제이기였습니다. 그는 15살에 율곡이와 우계 성원 문화에서 공부하고 26살에 소과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입학한 뒤부터
77세로 사망하기까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유지 보존이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현실에 입각한 정치적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작성 역사 쪽에서 별다른 연구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52년에 걸친 정치 활동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는 그리고 이제 경세론을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었는데요. 성균관 유생 시절 한 20년, 그리고 이제 문과에 급제하고 나서 인조 반정하기 전까지 한 20년, 그리고 이제 인조대 한 11년 정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상소문은 거기 이렇게 표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뒷부에 보시면 인조대가 이제 상소문 압도적으로 인조대 발표한 게 많죠. 네,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인조대를 하다 보니까 선조대하고 광해군대를 좀 허겁지겁 지나갔는데 인조대 나온 이야기들의 그 뭐랄까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다 선조대 광해군대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74쪽 밑에 성균관 유생 시절 1582년에서 1602년까지 이기는 선조대부터 이미 가장 적극적으로 상소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아까 이제 우리 황희동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북에서는 소마라고 그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서인들, 당색을 같이 하는 서인들마저도 그걸 곱게 보지 않아 가지고 잡군자라는 이건 멸칭이죠. 조선 시대는 이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잡군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매우 실천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고요. 성균관 유생 시절에 그의 정치 활동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의와 성원을 변론한 일이고, 두 번째는 외란 당시의 활약이고, 세 번째는 정인홍을 이제 대북의 영수죠. 정인홍을 탄핵한 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결론에 요약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황희동 선생님께서 중봉 조헌과 이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76쪽에 보면 그 이기 저기 경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기가 1587년에 그 상소문 그 제가 그 각주 11번에 인용한 상소문에서 이 특징이 뭐냐면 중봉 조언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곡 2의 수제자급에 해당되죠. 이기와 조언이 다 수제자급에 해당되는데, 그때 이제 동인들의 공격에 맞서서 이제 이기가 상소를 했으니까 동인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 동기인 중봉도 문제가 있다. 이제 여기에 이기 선생이 이해한 율곡의 이 붕당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붕당을 타파해야 된다는 붕당론. 그 부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표 밑에 두 번째 문단요. 조헌이 이의와 성원을 공격하는 사람은 모두 모질진이고 두 사람을 추존하는 사람은 모두 호선진이라고 지목하여 그 인품을 묻지 않고 사정으로 단정한 것은 이거는 이의의 뜻을 붙여버린 일이다. 라고 자기 진영에 있는 자기 동기를 비판한 거예요. 중봉을. 그러면서 이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동인을 모두 소인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서인은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럼 누구를 우리가 인재로 봐야 되느냐? 국가 체제의 개혁을 함께 모색하는 인재라면 당색을 묻지 말고 등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이의 파붕당론이 경장론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분명히 천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기가 인조대까지 끝까지 실천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8쪽에 가서 이제 문과 급제 이후의 활동. 이기가 이제 1603년에 성균관에 들어간 지 20년도 지나서 문과 급제했어요. 이때 자기 친구들, 백사 이항복, 그리고 한음 이덕형 다 영의정 다 지냈습니다. 백사하고 한음하고 이기한테는 꼼짝 못해요. 이기가 뭐라고 맨날 혼나는 입장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이미 영의정을 다 지냈는데 인제사 47살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갔는데 집권당파가 동인이야.
그러니까 원래 과거 합격자는 이게 청여직이라고 그래요. 청여직이라고 그래서 이게 3, 4 그리고 뭐 2조 난관, 그래서 지방관 나갔다 오면은 뭐 참판 이렇게 판서 이렇게 정승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정통 코스가. 이기는 그런 코스를 거치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9쪽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방관을 전전을 했거든요. 그 밑에 표 밑에 바로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방관을 전전했다고 해서 정치적 실천성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곳마다 전결과 군정을 파악하고 폐막을 제거하려고 힘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호강이나 세력가의 부정과 비리를 가차없이 폭로하고 시정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80쪽으로 넘어가서 하나, 둘, 셋째 문단 읽겠습니다. 지방관으로서 이러한 이기의 행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부임하는 지역의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민의 폐막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전개한 지방행정은 당시의 현실에 대한 핍진한 이해에 기초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것이 철저하게 당시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법전의 근거를 두고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관인 감사를 통해서 중앙의 비변사에 장계를 보내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과 그 근거로서 조종조 법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그것이 철저히 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토와 이와 연결된 중앙 세력가의 불법과 탈법을 시정하는 방향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지방관으로서 군병의 확보와 조련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조대 전개된 그의 군정 변통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규의 지방관으로서의 행적에는 생산자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 경영의 기초라는 관점이 일관되게 관통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인조대의 정치적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뭐 대충 나오는데 86쪽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이규는 혁명적 정변을 통해서 1등 공신에 올랐으므로 이제 마음껏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가적 위기를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보신을 위해 회피하다 보니 충성스러운 말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규는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나서서 인조 앞에서 여러 차례 스스로를 천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자천이거든요. 자천. 이게 성리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스스로를 이렇게 막 천가하는 거. 이규는 그걸 했다는 거죠. 일이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말하면서 기회를 피하지 않다가 늘 엄한 처벌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 나갔을 때마다 조정의 일을 누누이 말하여 그치지 않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리니 사관이 피곤해하고 경연에 참여한 신하들도 지겨워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천 최명길이 행장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인조실록에 보면은 이기는 늘 인조 앞에서 웁니다. 무지하게 많이 울었어요. 인조도 많이 울었는데 이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무지하게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국가의 시련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저희가 나오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대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기는 거의 모든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견해를 피력하였고, 그것이 당시의 국가적 위기를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지만, 인조는 물론 반정 공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여 따르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언이 적중하여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이게 10번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실록을 보면서 내가 이게 당신 말 안 들어서 내가 참 미안하고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이 실록에도 제가 볼 때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주인 인조조차도 가차없이 비판하였고,
신료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면박을 주고 매도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유교 주작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왕조의 조정에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조대 전반 이규는 우선 같은 정사공신 원훈이었던 김유와 거의 모든 국사에서 사사건건 충돌하였습니다. 인조의 면전에서 두 사람이 육탄전 일보 직전까지 간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조는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저지하는 사람이 김유라고 인조 앞에서 꼬집어서 탄핵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인조대의 이름난 정승들, 오리 이원익, 상촌 신음, 오윤겸 등은 물론 제야의 살림학자인 김장생도 그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명류로서 같은 서인인 장유, 이경여, 유운항 등은 물론 남인 정경세, 북인 정원, 최현 등 역시 이규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인조의 면전에서 신음, 정경세, 정운, 최현 등은 목을 베어버려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신음 저거는 이렇게 해버려야 한다. 그렇게 그건을 서슴지 않은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처신으로 이규는 중신들과 삼사 언관들로부터 무수히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규를 효시하라. 신하가 탄핵문에 이 효시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효시 목을 잘라가지고 전시하라는 얘기죠. 동북아시아 유교 국가에서 가장 극단적인 처벌이죠. 효시하라는 탄핵도 여러 번 나왔으며 미치광이로 지목받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의 정치 활동은 네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첫째로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이규는 인조반정의 혁명적 성격을 가장 크게 강조하였으며 그에 걸맞게 국가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제도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그 표를 제가 이렇게 인조대 걸 정리를 했는데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인조대 두 번째 활동으로서 이규는 인조에 숙부했던 인성군 이공에 대한 처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반정 직후의 국면에서 빈발하는 역모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토형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으로 가면요, 이규는 인조의 부친인 정왕군을 원종으로 추승해야 한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실현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으로 오시면요, 이규는 당시 넷째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규는 당시 떠오르고 있던 북방민족 국가인 후금에 대해 주하론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이 있었다고 정리를 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99쪽 그 경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국가관과 책무의식 읽겠습니다. 이규가 인조를 비롯한 당시 양반 지배층 일반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개한 경세론을 관통하는 전제는 국가의 존립이야말로 가장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인민을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고 동원하는 일은 일정한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 위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선조대 외란으로 군주가 피난가고 백성들이 어육이 된 것은 당시까지 조선왕조 국가를 규율했던 경국대전 체제가 현실과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반 지배층 일반에게는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이 양반 지주였던 지배층 일반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주작 정치사상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 100쪽에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이규가 인성군 이공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경세와 같은 사람들의 도덕적 명분주의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주작 정치사상이거든요. 도덕적 명분주의에 입각한 정치 공세로 인해 초래된 정권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와 같은 차원으로 간주하고 가장 철저하게 논파한 것이 바로 이규였습니다.
이기가 정경세로 대표되는 남인 의리론자와 정원 등을 비판한 논리의 핵심에는 국가와 정치에 대한 치자로서의 책임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반정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폐쇄자 이지나 인성군에 대해서 전언론을 펴는 정경세 등을 국가의 안위는 치지도해하고 왕자를 구한다는 명예를 탐내는 사람들, 그게 이제 호명, 이게 욕입니다. 이거 호명이라고 그 무책임성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정치에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리와 명분만 내세운다면 정권은 물론 국가도 그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도덕적 수양과 개인의 절개, 즉 치자의 도덕성만으로는 정치가 제대로 전개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조대 전반의 토용론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의리론에 입각한 도덕적 명분주의와 책임론에 입각한 정치적 현실주의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그 황희동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최영성 선생님께서 왜 이기는 성리학이 없느냐? 이기가 성리학이 없으면 그 경세론은 좀 피상적이고 얄팍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기가 정경세를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제압을 했다라는 것은 정경세는 우복 정경세는 인조대 최고의 성리학자입니다. 그 성리학자를 제압했다는 점에서 이기의 성리학적인 소양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읽겠습니다. 반정이라는 정치 변환을 통해서 집권한 인조 정권은 토용론뿐만 아니라 예론에서도 정권의 정통성 논쟁에 휘말려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조의 친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하는 과정에서 반정의 정당성 여부와 함께 인조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권력구조 문제에 나아가서는 주장 내지 유학의 내용과 성격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승을 성사시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1쪽에 제가 그 유일하게 인용한 인용문이 있어요. 101쪽에 인용문,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허영이 원나라 때 유학자 허영이 한 말이거든요. 허영이 조정에서는 식견이 우선이다. 식견이 받지 못하면 인자, 예, 양, 효, 제, 충신 하더라도 망국 폐가에 이르는 일이 종종 있다. 이게 성리학에만 매몰된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관인 유자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율곡 이하고 이기, 지천 최명길, 그 다음에 포저 조익, 그 몇 사람들이 이 택당 이식 이런 분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이죠. 네. 그런 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2쪽으로 가서요. 102쪽 아래에서 밑에서 두 번째 위로 두 번째 보면은 이 성리학자들이 경세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경세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론 주작을 내세우는 관인 유자라고 해서 경세론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광해군대의 정치를 패정 난정으로 규정하고 변통과 경장을 내세우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전부 수신에 치중하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도학적 경세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규의 변법적 경세론하고 이게 다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위기 타개의 관건을 주작 의리론과 명분론의 연장선상에서 군주의 수신이나 심술 여부로 환원하여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세론의 중심이 군주의 사공보다는 덕업, 즉 수기에 놓여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들이 제출한 경세론의 내용은 도학적 경세론이죠. 전룡과 방념에 의한 여민후식, 휴식, 이거 관밀력. 이 관밀력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어서 이렇게 힘을 보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논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이 아니에요. 이게 양반 지주했다는데 이 도학적 경세론의 계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개혁에는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국사보다 민사를 우선하는 논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민령문에서 말하는 민은 양반 지주,
토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17세기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기한 양전과 대동, 호패와 균역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규와 같은 변법론자들은 국사와 민사가 일치되는 방향에서의 제도개혁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국사와 민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만든 게 용어입니다. 이들이 시행하려고 시도했던 양전, 호패법, 대동법, 사족수포 등은 모두 토호 양반 지주와 중간 몰입애들의 착취와 횡포를 억제 내지 제거함으로써 영세 빈농을 포함한 민과 국가가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당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반 중심 신분제와 지주 중심 경제제도가 일정하게 제한 내지 폐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수신 이주의 도학적 경세론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의 경세론에 저는 이 꽃에 해당되는 부분이 군정 변통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의 군정 변통론과 방어 전략에 대해서 쭉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맺은 말에 요약된 부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선조 광해군 인조대 52년에 걸친 이규의 정치활동과 그것을 뒷받침한 경세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것을 요약하고 그 의미를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1582년 성균관 생원이 된 이규는 당시 동인의 공격으로부터 스승 이의와 성원을 변론하면서 파붕당론과 경강론을 제창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모집과 군량 보급 등에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하여 세자였던 광해군과 국왕 선조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고 당시의 최신의 병법인 척개광의 절강병법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문과에 급제하기 직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패정개혁의 일환으로서 정인홍을 비판하였습니다. 이기가 정인홍을 비판했는데 이게 대북이니까 당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서 패정개혁의 일환으로서 정인홍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109쪽 읽겠습니다. 1603년 문과에 급제한 뒤에는 동인이 득세한 상황에서 청해직으로의 진출이 좌절되고 지방관을 전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부임하는 곳마다 전결과 군정을 파악하고 폐막을 제거하려고 힘썼습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반정 이후 이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선조와 광해군 대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그가 반정을 주도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이규가 주도했는데 살제 폐모 때문에 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거다. 외란 이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정과 대동, 호패와 사적수포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요청되었지만 양반 지배층 일반의 반발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이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과 지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규는 군적과 양전 선행론을 비판하고 호패법을 시행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성사되었지만 정묘호란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규는 당시 당색을 떠나서 지배층 일반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 명분주의를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인성궁 이공을 처벌하고 또 하나가 인조의 생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천하여 종묘 인묘를 성사시킨 것이 그러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원종 추승을 성사시킴으로써 경종대 그 후대에 영조의 왕위 계승을 두고 삼종 혈맹론이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기둥이 주장한 변법적 경세론이 좌절되었으므로 당시 조선왕조 국가의 국방력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떠오르고 있던 만주족 국가인 후금과는 가능하면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조선의 국력을 기르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묘호란과 그 이후 이귀가 후금과의 화의를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그 아래 문단 읽겠습니다. 이귀는 토역에서의 정치적 현실주의, 예론에서는 왕권론, 사회경제 분야의 변법론, 붕당 타파를 위한 조제론, 후금에 대해서는 권도론에 입각한 주화론 등의 경세론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양반 지배층은 도덕적 명분주의, 신권론, 수법론, 조정론, 정도에 입각한 척화론 등을 내세우면서 대항하였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모두 주작 정치 사상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규는 당시의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에 기초하여 주작에서 이들과 다른 논리를 개발하거나 주작에서 분명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맹유학을 원형화의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주자학자들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존립을 우선하고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치자의 책무라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규의 경세론은 대부분 후대의 실학과 탕평론으로 계승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세론의 본질을 유감없이 과시한 것이 바로 그의 군정 변통론이었습니다. 이규는 당시의 여건에서 후금의 철기에 맞서 변방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주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산성에서의 거험 청야 전술을 기본 방어 전략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관 체제를 복구하자고 주장하고 도성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강화도와 남한산성을 곧장으로 삼는 수도 방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정예병의 선발과 수도 방위를 위한 정예부대의 편성, 전국의 진관 체제와 수도 방위를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군사제도의 창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은 국사와 민사의 일치를 지향하는 보민론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생산력 조건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철저하게 민의 자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군병을 확보하기 위해 병농 분리론과 선봉론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족 수포론이 포함되어 있어 양반 사족의 신분적 특권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양반 사족의 불만을 최대한 무마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조건 속에서 군력을 맞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이군의 편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양반 사족의 특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시의 현실이었던 사족 우위의 사회 분위기를 수도 방위력 강화로 발전적으로 해소하려는 상생의 변법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규의 경세론은 독특한 국가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시 지배층 일반이 신봉하고 있던 주작 정치 사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국가에 대한 그의 독특한 관점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가주의와는 구별됩니다. 국가주의는 국가의 유지 발전 그 자체만이 목적이므로 수단과 방법,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상이지만 이기의 국가관에는 생산자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의 군정 변통론과 방어 전략을 관통하는 국사와 민사의 일치를 지향하는 보민론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규는 한편으로는 조종조 법전을 내세웠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의 개혁, 즉 변법적 경세론을 주장하여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그의 투철한 현실인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의 실천적 정치활동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앞서와 같은 국가관을 전제한 투철한 현실인식이었습니다. 국가가 생산자 인민을 보호하는 수단이 바로 법과 제도였는데 그것이 현실과 괴리되어 민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개혁하여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결국 이규의 경세론은 조선왕조 국가의 집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생산자 인민을 보호하는 첩경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호패법 시행을 주장하고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군사제도의 창설을 주장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도학적 경세론자들이 표방하는 관민영론은 조선왕조 국가가 내포하고 있는 봉건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던 것에 대해서 변법적 경세론은 국가의 공법 질서의 확립과 공적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국가의 집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민을 보호하는 방안임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112쪽 넘어갑니다. 원종 추승 논쟁에서 분명하게 표출된 이규의 왕권 중심 정치론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조와 이규의 애증관계는 그의 왕권론이 군주의 전제 권력을 무조건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군주가 전국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대부분의 양반 지배층이 주작 정치 사상에 함몰되어 있는 당대의 정치 지형을 감안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반 지주의 각종 특권을 제한 내지 폐기하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양반 지배층이 자신들의 특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작을 내세우며 군주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왕권론이 변법적 경세론과 친화력을 갖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기가 자신의 경세론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자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조선왕조 국가를 긍정하고 그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의 개혁을 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경세론을 혁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조대 그의 노력이 좌절되는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이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파격적 처신이 나왔고 후대에 인색한 평가를 받았지만 이것은 변법적 경세론을 구현하는 우리 역사의 독특한 방식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의 경세론이 탕평론과 실학으로 계승되어 후대에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